됐죠? 준비됐죠? 자, 42강입니다. 네, 마지막 글입니다. 부케티츠예요. 제목이 형이상학의 진화론적 원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어렵죠. 말 자체가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말 자체도 그렇죠. 메타, 휘직을 넘는다. 뭐뭐 넘어서서 메타, 휘직, 진화론적 원천. 자, 어떤 얘기를 하는지 귀를 기울여 봅시다. 소제목, 인간이 겪는 근본적인 딜레마. 넣으면 되죠. 어떤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녹음 그거를 누르지 않아 갖고 헛수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딜레마 많죠, 사람에게. 어떤 건가 좀 봅시다. 제 3기 후기에 나무에서 내려온 원숭이를 조상으로 하는 이 피조물은 3기라고 하는 건 여기 옴견이가 각주를 달았습니다. 신생대를 둘러 나눌 때 그 전반기에 속하는 지질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6,500만 년 전부터 170만 년 전까지가 이에 해당한다. 까마득한 시대입니다. 170만 년. 호모 에렉투스가 시작할 때쯤 되겠죠. 직립이네요. 참. 후기에 나무에서 내려온 원숭이를 조상으로 하는 이 피조물은 호모 에렉투스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원숭이를 조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진화론이라는 게 인간이 있고 원숭이 종과 종으로의 이 건너뛰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공동조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인간이 있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침팬지 비슷한 것들이 좀 있죠. 몇 개. 뭐 고릴라 뭐 등등. 원숭이는 조금 더 떨어져 있겠고 저만치 가겠죠. 거의 생명체라고 하면 인간을 여기 맨 왼쪽에 놓은 다음에 무한하게 떨어지죠. 이 종이 그래 다양하거든요. 근데 종이 또 이 종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이 거슬러 올라가서 공동의 조상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가 인간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기는 그런데 이 사람은 앞에서도 좀 비슷하게 얘기했는데 원숭이로부터 인간이 됐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건 그렇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진 않아요. 인간이 어느 때에 이제 진화됐다고 하는 것, 그전에 공동조상이 있었고 호모 에렉투스 나무에서 내려와서 직립하게 되었다. 170만 년 전입니다. 이 피조물은 인간의 조상 유인원을 가리킵니다. 예로부터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을 안고 살아왔다. 생각이 복잡해지니까요. 그것은 순전히 생물학적인 의미에서의 생존을 이어가는 차원을 넘어서는, 다시 말해 동물적인 현실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문제들이다. 다른 짐승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니까 문제가 생기죠. 마치 어린아이들이 애들처럼 놀기만 하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조숙해하고, 그럼 이제 나이는 어린데 실제로 생각은 어른스럽단 말이에요. 그럼 애들하고 같이 못 놀지. 자신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는 동물은 인간 말고는 그 예를 찾을 수 없고, 선과 악, 세계의 존재 의미, 세계 안에서 자신이 달성하려는 목표 등을 성찰하는 것도 인간만이 하는 일이다. 인간이 이렇게 자아를 인식하고, 자기요, 에고, 뭐 자아와 자기가 또 구분되긴 해요. self, 에고, 조금씩 그 성격이 다른데 이것은 어떤 걸 가리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나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죠. 그렇게 물음으로써 실존의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지만 동물들하고는 다른 실존인 거죠. 그 때문에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지도 않는다. 어떤 문제가 봅시다. 1973년 콘라드 로렌츠는 롱가 모르겠습니다. L인가 R인가 모르겠습니다. 앞자가 자아를 발견하고 성취하게 된 것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음에 틀림없다. 유엔에게서 말이죠. 인간을 성찰하는 존재를 정의하는 것도 그 때문일 것이다 라고 쓰고 있다. 그러나 루베르트 리들의 말처럼 자아의 발견은 인간의 정신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동물적인 현실을 벗어나 동물은 그냥 자연의 일체가 되어 사는 거예요. 자아가 없어요. 그냥 자연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벗어나 자신의 세계의 거울이며 많은 일들의 원인을 제공하는 존재이자 목표를 추구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니 말이다. 사실 자기 성찰과 더불어서 문화와 정신이 진화하는 새로운 종류의 진화가 시작된 한편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도 함께 생겨난 것이다. 딜레마가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나요? 딜레마 동물적인 현실을 벗어난다고 하는 건데 그건 그게 딜레마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문화와 정신이 진화하는 새로운 종류의 진화가 시작되는 한편 인간의 근본적인 딜레마도 함께 생겨난 것이다. 딜레마에 대한 설명은 아직은 안 나왔어요. 봅시다. 이로써 자기 자신의 과거와 미래는 무엇이고 세계 안에서 자신이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이며 세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게 되었다. 거대한 인류 170만 년 전부터 시작한 인간의 역사가 사실은 개체 한 인간의 역사하고 비슷합니다. 이런 질문들을 어릴 때 시작하잖아요. 자아가 형성되면서 그런 거 하잖아요. 인류 전체가 자라온 겁니다. 생물학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난자와 정자의 시조, 그 결합에 대해서 착상돼서 배아가 되고, 어머니 그 자궁 안에서 자라는데 물속에 있는 거잖아요. 양수라고 하는 물속. 모두 생명체가 바다로부터 시작했다는 게 맞으니까 그렇게 하고 씨앗에서부터 나와서 손발 이런 게 생기고 그러게 되네요. 물속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온 것처럼 어머니 뱃속에서 밖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인류 전체의 진화의 역사가 한 개체 인간에게 정신적인 면에서나 육체적인 면에서나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자연 현상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은 불안과 희망을 불러일으켰고 이 불안과 희망 속에서 우리에게 안전을 약속하고 포근한 안도감을 가져다 줄 세계상이 새롭게 출현한 것이다. 세계상, 세계 이미지. 그러나 자신의 세계,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계 모습은 늘 전에 없던 혼란으로 인간을 괴롭히곤 했다. 불안한 거죠. 공포심도 있고요. 또 미래에 대해 생각하면 이건 동물들은 그걸 생각 안 하니까 불안하지 않은데 인간 불안합니다. 그게 이제 딜레마인 거죠. 한쪽에서는 문화, 문명, 고급한 그런 것들이 발전되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또 불안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인간의 특성을 묘사하는 수많은 표현 가운데서도 호모 메타피지쿠스 형이사학적 인간이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다. 네.
메타피직스, 이게 형이상학입니다. 메타, 앞에서 얘기했죠. 넘는다. 피직, 물리를 넘는다. 이 사물을 넘어서 이게 뭐가 있나 하는 걸 살피는 겁니다. 만물의 본질이 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메타피직스입니다. 인간은 형이사학적 존재다, 이런 뜻이죠. 라는 말이 가장 적절하지 않나 싶다. 인간은 그야말로 형이상학이 필요한 생명체라는 이야기다. 인간은 형이상학적 동물이다. 인간은 형이상학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인간은 형이상학적 의미를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형이상학적 의미 안에서 보고자 한다고 쇼펜하우어는 말한다. 인용한 부분입니다. 인간은 형이상학적 동물입니다. 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형이상학적 의미에서 보고자 한다. 쇼펜하우어 이야기입니다. 이 동물적인 현실을 넘어서면서부터 형이상학을 한다는 게 동물을 넘어서는 거죠. 넘어서면서부터 인간은 자기 앞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해석하고 거기에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며 그 목표들을 감각기관으로 체험할 수 없는 영역으로 옮겨 놓으려는 욕구를 갖게 된다. 이건 또 무슨 말이에요? 일정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감각 초월적으로 신을 찾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 이거 하는 얘기가.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고 설정하는 것은 아마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기본 욕구일 것이다. 기본 욕구일 뿐만 아니라 세계가 그런데 그걸 더 살피는 거지 뭘 꼭 욕구라서 그런가? 근데 뭐 이렇게 종교심리학 설명으로는 뭐 틀린 건 아닌데요. 키다리 아저씨라고 하는 동화 있지 않습니까? 고아원인가 어디 사는 애에게 선물이 계속 오죠. 근데 키다리 아저씨라는 이름인가? 그래서 선물이 오면 이 선물 어디서 왔는지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들은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만 그걸 생각합니다. 근데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 기본 욕구가 라고 말하기만 하면 안 되죠. 이게 사실이니까. 어쨌든 그런 욕구는 자신이 사는 이 작고 우스꽝스러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과 연결되고 눈앞에 보이는 생물과 무생물이 모두 어떤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으리라는 비합리적 희망과 연결되어 있다. 이 사람 처음부터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냉소적이에요. 근데 왜 이 희망과 연관되어 있다고 좀 말하기만 해도 되는데 비합리적 희망이라고 얘기했어요. 어떤 궁극적 목표가 없는데 하니까 이거는 비합리적이다 그거 아니에요? 궁극적 목표가 없다는 게 그걸 전제하고 이 사람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겪는 딜레마는 단지 일시적인 것일 뿐 실제의 삶 속에서는 그런 희망이 있음으로 해서 딜레마도 견딜 만한 것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기 성찰이 낳은 근본적인 딜레마에서 출발하여 자기 성찰을 역사적으로 진화론적으로 재구성할 때 우리는 형이상학이야말로 인간의 희망과 불안에서 생기는 자연적인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설명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이 글을 통해서 인류학적 관점에서 인류학, 인간학이죠. 인류학 관점에서 본 진화론적 인식론에 대해 약술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 진화론적 인식론,
뭐 말자체가 딱딱하긴 한데 뭐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인식론 아니 인식론은 뭐를 인식하는 거니까 진화론적 인식론이라고 한다면 진화론의 관점에서 인식하는 방법을 얘기한다는 거죠. 진화론적으로 세계를 이해해보자 그 뜻입니다. 뭐 별거 아니에요. 학문적인 용어가 전문적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분들에게는 어렵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특별한 경우 빼놓고는 별거 아닙니다. 법률 용어도 너무 전문적으로 하는데 그거를 그냥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디서 문자가 왔네. 자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보겠다. 진화론적 인식론. 그래서 이 진화론적 인식론이 형이상학의 욕구와 같은 인간의 본질을 역사와 진화론을 통해서 상대화함으로써 인간을 전혀 새롭게 이해하게 만들었음을 강조할 것이다. 진화론적 인식론이 인간의 본질을 상대화함으로써 그 말고 또 다른 게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인간을 새롭게 이해하게 만들었다. 자, 소조. 형이상학을 설명하는 종래의 진화론적 관점. 형이상학이나 인간의 형이상학에 대한 욕구를 아주 넓은 의미의 진화론으로 설명하는 것은 그다지 새로운 일이 아니다. 형이상학이라고 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신앙도 형이상학인 거예요. 지금 이 현실 넘어 물리적인 가시적인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을 넘어 를 생각하는 거니까. 이미 데이비드 휴먼 1779년에 발간된 6호 자연 종교에 관한 대화. 여기서 우리 안에서 공포와 희망이 맞서 일으키는 긴장을 해소하려는 심리적 필요 때문에 종교적 진리라는 것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한 바 있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종교 학자들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 19세기에 생물학적인 진화론이 널리 확산되고 증거를 확보함에 따라 인간의 정신적인 특성들도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진화, 정신 진화 있습니다. 이제 그게 본질의 진화냐 아니면 양적인 진화냐 그거는 좀 구분하는 게 낫겠죠. 1871년 찰스 다윈은 이렇게 쓰고 있다. 인용했습니다. 상상하고 감탄하고 호기심을 가지는 등의 의미심장한 능력이 판단력과 더불어 조금씩 발달하게 되면서 인간은 저절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려 노력하게 되었고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사색하기 시작했다. 좋아요. 중략입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힘을 믿도록 한 뒤 물신숭배, 다신교, 이 신교의 순서로 신앙을 갖게 만든 바로 그 고도의 정신적인 능력은 이성의 힘에 의해 통제되기까지 온갖 기묘한 미신과 괴상한 관습으로 인간을 이끌었다. 굉장히 비판적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책 읽기에서의 어려움은 찰스 다윈이 실제로 이런 글을 썼겠죠. 이렇게 인용한 거 보면
근데 왜 이런 얘기를 그 맥락에서 했는지는 여기 이 책에는 이 부게트씨가 말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인용한 요런 것만 보면 이 다윈이 이 종교 그들이 볼 때 종교는 기독교죠. 이게 허무 맥락하고 우스꽝스러운 거로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닐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그 맥락을 빼버리고 이것만 딱 인용해버리면 오해되기 쉽습니다. 글 쓰기도 그렇고 뭐 요즘 뭐 말이 많은 이런저런 검찰에 뭐 피의자 뭐 그죠? 하여튼 뭐 검찰이 아는 어떤 사건 실질적 진실을 찾아가려고 하는데 그 부분적으로만 이제 막 흘려서 대중들이 오해하게 만드는 이라고 비슷합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뭐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케티츠가 이거를 어떤 뜻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거 쓰기 시작하면 뭐 끝이 없이 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관점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읽은 그 알리스터 맥거리스 책도 그런 부분을 짚는 겁니다. 그러면 만들어진 신을 쓴 사람이나 이런 저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 쳐서 당연히 기독교를 비판한 것만 끌어들이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는 게 옳다고 하는 거죠.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것만 딱 따다가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류가 발생하는 겁니다. 신문 기자들은 이제 직업적으로 그러한 많이 하고 학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온갖 기묘한 미신과 괴상한 관습으로 인간을 이끌었다. 다윈은 세상을 초월하는 대상을 믿는 모든 신앙이 일차적으로 인간의 지적인 능력에서 비롯되며 그 지적인 능력은 바로 자연 선택을 거쳐 인간이 진화하면서 생기는 것이라고 확신했다. 다윈의 뒤를 이어 많은 사람들이 모든 형이상학과 종교가 진화에 의해 좌우된다는 명제를 세우고 발전시켰다. 뭐 얼마나 그러겠는지 그것도 더 따져봐야 돼요. 이렇게 전문가랍시고 이렇게 말하다 보면 비전문가들은 그런가 넘어가게 됩니다. 형이사학적 종교적 지각이 진화의 특정한 단계에서 발생한다는 이야기에는 자칫 하찮은 이론으로 들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의 종교적 성향은 어떤 경우이든 삶의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생기게 마련이며 특별한 조건 아니라도 생길 수 있을 텐데 특별한 조건이라면 좋은 조건, 나쁜 조건, 생존이 불안할 때만 생기나 그 아주 부유하게 살아도 그런 마음들은 다 드는데요. 어떤 걸 얘기할까요? 특별한 조건 아래에서 생기기 마련이고 이게 뭘까? 특별한 조건이라는 건. 그로부터 인간은 뭔가 더 높은 존재에 대한 신앙 또는 바로 그 높은 존재까지도 만들어낸다는 19세기와 그 이전의 진화론자들의 이야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부케트씨가 전형적인 그런 학자네. 맥거리스가 만들어진 신을 쓴 사람을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학문적으로 정직하지 않다. 그 하는 거에 속한 것 같아. 느낌이 그렇습니다.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그 다음 소제목. 근대 진화론적 인식론의 출발점. 이렇게 시작된 진화론적 인식론의 내용 가운데 특히 다음과 같은 점들이 중요하다.
몇 가지 열거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인식과 사고 행위는 중추신경, 뇌의 감각기관 등의 물리적인 조직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물리적인 조직들은 생물학적인 산물이다. 결국 그렇다. 생물학적으로 그 종교를 생산하게 됐다. 자기 성찰이라는 인간 특유의 능력도 이런 물리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할 때만 설명될 수 있다. 인식의 생물학은 이성이 인류의 발달 조건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밝혀줄 뿐만 아니라 비이성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도 가르쳐준다. 그래서 이성과 비이성, 합리적인 요소와 비합리적인 요소는 언제나 앞서 말한 물리적인 조직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냥 인간이 인식하고 사고한 결과는 생물학적인 법칙에 얽매이지 않고 그 자체가 독특한 역동성을 만들어간다. 뭐 일반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의 내용은 문화적 진화는 인식 기능과 사고 기능의 산물이고 인식과 사고 나름의 역동성을 얼마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 진화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진화론적 인식론을 바탕으로 할 때 진화를 바탕에 놓고 세계를 이해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문화적인 역량은 무엇보다도 생물학적인 조직과 그것의 역량, 뇌 기계론자 같아. 저어낸 대화하겠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어떤 문화체계의 방향과 영향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으며 다만 어떤 문화 행동이 생겨나는 일반적인 초기 조건에 대해서만 말해줄 수 있을 따릅니다. 진화론적 인식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다양한 형태의 문화가 사회적 행동의 특정한 양식을 바탕으로 생물 진화의 메커니즘을 뛰어넘으면서 자기만의 법칙성 또는 규칙성을 보인다는 사실이다. 그건 됐고요. 어쨌든 진화론적 인식론은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 단어가 이 사람이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진화론적 인식론은 인간이 생물학적인 발달 과정과 사회 문화적 발달 과정 모두를 거쳐왔다고 전제한다. 이거 당연하지. 이건 말할 것 없이. 이제는 고전이 된 논문 진화론적 인식론에서 캠벨은 진화론적 인식론이란 인간이 생물학적 진화와 그에 따르는 사회 문화적인 진화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인식론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한 말을 또 반복하네. 캠벨은 형이상학의 근원을 재구성하려면 인간의 생물학적인 진화와 사회적인 진화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화가 진행되는 도중에 형이상학을 요구하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생물학적 조직과 그 조직의 기능 및 발달에 기인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만으로만 진화가 완성되진 않죠. 지질학적인 영향도 있고 그건 생물학적 조직과 연관되는 얘기도 됩니다. 원시인들의 생활세계도 특정한 영향 아래에 있었으므로 그때부터 형이상학적인 희망과 투사는 이미 문화적인 맥락과 궤를 같이 해왔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형이상학의 진화론적 원천을 분석하는 일은 크게 볼 때 메디쿠스가 말하는 진화론적 심리학의 범주에 속한다. 아이고 복잡하게 돼. 이 진화론적 심리학은 디트푸어스가 말하는 고고심리학, 고고심리학 또는 영혼의 고생물학의 형태로 인간 행동에 숨어있는 원초적 모델을 밝혀내는 학문이다. 그런 거 있어요? 고고 심리학 있어요? 고고? 아니, 고대인들의 심리학을 따라 연구하는 건가? 영혼의 고생물학.
형태는 인간의 행동에 숨어있는 원초적 모델을 밝혀낸 학문이다. 인간 행동에 그런 게 남아있다는 거죠. 이 분야에서 이루어진 경험적 연구 결과는 적지 않다. 자, 여기 됐습니다. 여기까지요. 수고했습니다.